근대 국가라고 한다면, 문명 국가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도 문명 국가의 어떤 그 형식적인 구성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국가의 3대 조건이 있죠. 영토, 주민, 인민, 또 주권. 이거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해주는 게 헌법이 있어야 되고 대학이 있어야 되고 교육 체계가 있어야 되고 물론 국회도 있어야 되고 또 박물관 있어야 되고 도서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통신시설 돼 있어야 되고 미술관이라는 게 생기는 거는 이미 혁명 때부터 생깁니다. 글로벌로서의 근대 국가의 어떤 형식적인 제도적 틀로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그것이 그 국민의 문화적 문명적인 어떤 구성 요소로서 자리를 갖추는 것이죠. 18세기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쯤 되게 되면은 이제 근대 세계의 모습이 윤곽이 드러나는데 그 과정에 우리 조상들이 그걸 무지하게 열심히 봤어요. 일본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주시 보면서 많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기술만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동도서기고 화혼양제고 구본 신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본적으로. 이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되고 국가가 당연히 바뀌어야 되고 경제체제도 바꿔야 되고 심지어는 문화 문명도 바뀌어야 되고 이것을 이제 길들이는 과정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럴 때 난 혁명이 그걸 길들이는 한 가지 방안이었고 그게 내가 말하는 정치적 근대성을 이렇게 길들이는 과정이라고 난 느껴요. 그걸 결국은 이 전 지구상에서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이런 속에서 정책 주체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지방화 전략이죠. 그 곧 주체화 전략이에요. 1905년에 러시아 혁명, 1906년에 이란 이펀혁명, 1908년에 오스만 투르크의 젊은 유투르크 혁명, 1910년에 멕시코 혁명, 거기서 다 그런 실험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그 글로벌한 거를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어요. 그거는 근대 세계의 역사적 조건입니다. 막스가 이미 공산당선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형식은 받아들여야 돼요. 그 근대 국가의 아까 얘기한 헌법이니 근대 대학 체제니 근대 교육 체제니 심지어 박물관이 이거예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주체화 전략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문화라는 게 난 그렇다고 봐요. 문화에 자기의 주체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외국에 내서 자랑할 만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한글. 그것도 다 본래는 그게 모두 중국을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중국 한자가 그때는 그게 보편어니까 그게 글로벌한 거야. 그거를 고정시키는 걸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걸로써 한글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혁명은 있었어요. 우리도 있었지만 우리는 프랑스 혁명이나 또는 쿠바 혁명이나 이렇게 못했거든요. 우리는 밑으로부터 혁명이 아니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4.19 혁명도 요구하는 내거는 게 헌법 틀 내에서 헌법대로 해. 지금도 다 그런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밑으로부터 혁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없는데 이제 우리가 그래도 근대사회를 만들어냈거든요. 바꿔 말하면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가 전 세계 100개가 넘는데 제1세계로 진입한 유일한 성공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서양에서 이미 그 혁명이 터지기 전에 프랑스 혁명이 터지기 전에 상당한 정도의 국가 형성 과정이 마련돼 있다고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축적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있었던 거 아닌가? 우리가 전통 문명에 힘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거는 오랫동안의 그 형성 과정, 축적 과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마치 자본 축적이 그러야 하듯이. 근데 우리는 전통지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방화라고 할 때 그 지방화에는 이미 그 어떤 문화적 전통이라고 할까, 그 주체들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이 풍성한 어떤 삶의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복원할 때만이 참된 의미의 보편적인 또는 참된 의미의 어떤 글로벌한 수준의 어떤 문명성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보다 뒤지지 않는 정통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도 알고 있었어요. 밑에 저기 우리가 저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이죠, 그 힘.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유럽이 만들어낸 근대 세계는 그 위대한 전통 문명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게 폐해로 가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과거에 그 풍성한 엄청나게 많은 그 전통 문명들의 많은 그 지혜와 이런 담론들이 유럽 걸만이 보편 지식이 되면서 다 사장되는. 그래서 지금 유럽과 미국이 만든 대학이 모든 나라가 따라가야 될 대학의 어떤 보편적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통 문화 문명의 그 수많은 지식 체계들이 지방 지식으로 전락해서 엄청나게 많이 망실되고 있거든요. 나는 그런 것들이 좀 아직도 우리가 이 뭐랄까요, 이 글로벌과 로컬 그런 어떤 그 이항 대당적인 구분을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길들이지 못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제가 쓰는 용어로 말하면 글로컬라이제이션으로 말하자면은 글로벌한 수준에는 형식적인 건 받아들였지만 그걸 주체화하는 문제, 지방화하는 문제는 아직도 우리나라 대학도 아직 거기까지 못 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이제 글로컬이라고 하는 거에 접점을 찾는 대목이 이제 그것이죠. 정말 인류가 정말 그 서로 이 공생하려면은 그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그런 전통적인 것들을 정말 주체화시켜서 살려내서 그걸 공유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나는 이제 요 미술관에 내용물을 채울 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퍼블릭 뮤지엄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의 그 과정 속에서 루브르 미술관이 개관하는 거거든요. 부르봉 왕가가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많은 컬렉션들을 그 귀족들이나 왕을 중심으로 한 권력자들끼리 향유하던 그 작품들을 시민들이 함께 나눠서 보는 장소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대 국민국가 체제의 형성이라고 하는 그 제도적 그 장치와 아름다운 작품을 보는 그 문제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 단순하게 우리의 감각을 유의하고 즐기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한 국가 사회의 그 삶의 공동체 혹은 감각 상식의 공유 공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시민사회의 정체성을 일궈내고 그리고 어떤 공통 감각을 확보해낸다는 점에서 근대 국민국가 형성에서 아주 핵심적인 기제였던 것은 분명해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루브르 미술관이 만들어진 이후에 베를린 혹은 대형박물관 등등 각 스페인의 어디에 다 확산되거든요. 그게 국민국가의 형성에서 아주 필수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의 정치적인 정책 수단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미적 감각을 공유하는 문제가 국가에서 주도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통치 수단으로 도구적으로 활용되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트의 문제는 그런 도구적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자유, 평등, 박애, 뭐 이건 프랑스 시민혁명의 이슈지만 인간이 그 피통치자로서가 아니라 자립적이고 자율적인 자유인으로서 가능성을 근대 서양에서 일궈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각각의 개인들이 그 살아있는 감수성으로 이 세계를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고 반응하고 한 삶의 흔적들이 묻어있는 작품들을 같이 모아놓고 그것을 통해서 감각을 교환한다든가 차이를 확인한다든가 이러는 행동들이야말로 시민민주국가의
국가에서 굉장히 살아있는 어떤 의사소통적 장치인 건 분명하죠. 시민 민주주의의 성립에서 핵심적인 장치고 그냥 우리가 데코레이티브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장식적으로 그냥 치장하듯이 운영될 수 있는 게 미술관이 아니라 아주 필수불가결한 장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 1960년대에 들어서서야 한국의 뮤지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도되기 시작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미술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그냥 일상화돼서 잘 확인이 안 되지만 현대 국가 체제를 정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요소로서 끌어들인 것만은 분명한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자발성보다는 서구 문화의 사례를 일본을 거쳐서 이식한 흔적이 아주 역력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일본에서는 뮤지엄을 골동품을 모아놓은 데는 박물관이라고 하잖아요. 한국도 그러죠. 현대에 제작된 것은 미술관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파인아트 개념이 거기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그거 불분명해요. 똑같이 국립중앙박물관이 아트 뮤지엄이었었어요. 내셔널 뮤지엄 오브 아트였었어요. 한때는 내셔널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라고 하는 타이틀로 한국 현대미술관이 1969년에 만들어졌고, 근데 똑같이 아트잖아요. 시대적으로 고대냐 아니면은 현대냐 근대냐 이 차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박물관 미술관이라는 말로 나눠서 얘기를 하면서 박물관과 미술관은 관계가 없는 기관인 것 같이 일으켜지기도 하고, 서로 이렇다 할 동질성이 안 읽혀지는 것 같이 보여지잖아요. 바로 그게 이제 이식 문화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생각해요. 처음 국립현대미술관이 만들어진 게 1969년입니다.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1876년에 개항을 하고 개화파들에 의해서 근대 국가체제, 이제 왕건 봉건국가 체제에서 서구화를 통한 근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절박감 속에 많은 시도들이 있잖아요. 1888년에 박영효가 일본을 다녀와서 건백서라고 하는 것을 제출을 해요. 근데 거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조항 중에 하나로, 근데 우리 한국이 근대화되는 방법으로서 뮤지엄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이제 그 사례는 일본의 모델을 학습하고 온 거죠. 그 이후에 미술관 제도가 1908년에 이완가 미술관이 만들어지지만, 사실 이완가 미술관이 만들어졌을 때는 나라가 이미 다 일본에 접수됐을 때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의 뮤지엄 제도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건 식민 통치 기제로서 작동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1915년에 조선물산공진회가 열리는데 데라우치 총독의 시정 5주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 이런 타이틀로, 그러면서 이제 총독부 박물관이 나온 거예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신. 근데 그 미술관들이나 전시가 의도하는 거는 대단히 도구적으로 식민 통치를 위한 정책 도구로 아주 짙게 활용됐죠. 예컨대 그러니까 총독 박물관에 낭낭실이 있고 또 임나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역사적으로 아주 출발부터가 식민지로 출발됐다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조선미술전람회가 열리잖아요. 1922년부터. 조선미술전람회를 이제 개최하면서 서구화된 어떤 감각들, 패션들 뭐 이런 것들이 시각적으로 퍼레이드를 벌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식민 통치로 인해서 일어나는 근대화에
풍경들을 감각적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식민통치에 굉장히 중요한 기제였던 건 분명하고,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가? 그러면 해방됐을 때는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는가? 해방됐을 때도 똑같이 조선미술전람회의 정관까지도 요관까지도 똑같이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말로만 바뀌었지, 똑같이 적용이 돼서 국전이 개최됐단 말이야. 거기에 미술 행사 현장에 이승만 대통령이 관람하는 모습 같은 것들이 그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국립현대미술관이 1969년에 만들어질 때 문교부하고 그 문화공보부로 이렇게 분리하면서 1949년부터 개최되어 왔던 국전 개최를 문화공보부에 맡긴 거예요. 그러면서 국전 개최 기관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을 만들었어요. 미술관이란 전시하는 곳인 건 분명하지만 전시 이전에 전시가 가능한 조사 연구, 컬렉션 등등 그 밖에 아주 본질적인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표피적으로 과시적인 작품 전시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미술관이 탄생했다고요. 그러니까 미술관이 아닌 미술관이 탄생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도 뮤지엄 본래 왜 뮤지엄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철학적으로 사유하기보다는 그냥 현상적으로 미술관이라는 게 이런 거래라고 하는 표피적 관심에서 미술관이 운영되기 때문에 조금 떠 있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전환이 일어나는 것은 1986년 5공화국 때 과천에 국립현대미술관을 만들면서 컬렉션 기능을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구현하기 시작했고, 조사 연구라고 하는 차원에서 큐레이터 제도가 그때 처음 도입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술관 그 아이컴 정의에서 그 뮤지엄이란 하고 정의를 하는 데서 조사 연구 수집, 전시, 교육 혹은 커뮤니케이션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데피니션이 바뀌어 오죠. 진화를 거듭해 오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40년도 안 된 거죠, 한국이. 왜 미술관인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조금은 해볼 때가 아닌가 싶어요. 부산시립미술관이 이제 25년이라고요? 그럼 이제 성인이 된 거네요. 근본적으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왜 무엇 때문에 이게 존립할 수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좀 던질 때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미술관다운 미술관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미술관이 왜 서구에서 비롯됐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 에너지가 어디에서 발동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분히 되돌아보면서 미술관의 갈 길을 모색을 여전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부산 시민사회 혹은 대구 시민사회, 광주 시민사회 등등이 각각의 지방마다 거기에 고유한 이슈들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슈하고 다른 별도의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민주주의가 형성이 되는 것은 적어도 그들이 어떤 감각적 어떤 커먼 센스들이 확보됐을 때에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하고 담론도 가능한 거지, 전혀 다른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꽤 되겠어요. 정서적인 가치의 공동체, 삶의 공동체, 감각의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정치 사회 구성체로서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 자체제도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과 시립미술관의 성립이라고 하는 건 뗄 수 없는 건데, 과연 이제 그게 그럴 정도로 아주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시민사회의 일상의 삶 속에 시립미술관이 깊이 파고 들어가서 삶의 어떤 일부로서 이렇게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가. 그 로컬라이제이션은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리고 로컬리제이션 뭐 이 두 단어의 합성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이제 세계화와 글쎄 글로컬리제이션을 뭐 지역화라고도 번역하는 사람이 있고 지방화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어서 두 말을 굳이 우리말로 바꾸면 뭐 세방화 뭐 이런 말로 쓰기도 합니다. 이 용어가 쓰인 것은 대개 한 지난 세기 말쯤에 이제 다국적 기업이 이제 제3국 같은데 이제 진출을 해서 이제 자기 물건을 이제 판매하기 위한 전략으로 그러니까 현지화 전략의 개념으로 쓰이던 거예요. 일종의 이제 경영 전략으로 쓰이던 개념인데 그것이 좀 확대되어 나가면서 오늘날에는 이제 그보다는 좀 넓은 의미의 어떤 그 지방과 지방, 지역과 지역 간의 어떤 세계적인 교류 현상을 이렇게 일컬어서 쓰는 말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위 이제 과거 같은 어떤 식민지 지배가 사라지면서 탈식민주의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사상적 경향들이 일어나고 근래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래서 어떤 그 과거의 어떤 제국주의적인 어떤 일방적인 어떤 문화의 어떤 교류 현상 그걸 이제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것이 문화 상대주의, 문화의 어떤 그 차별성, 우월한 것과 또 열등한 것에 대한 차별성을 강조하는 것은 그건 지양돼야 된다, 옳지 못하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문화 상대주의 이런 것들이 글로컬리즘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토양이라고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맞추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87년에 이제 민주화되고 나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의 중요성, 어떤 지역의 자율성 이런 것을 이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물론 정치적으로는 뭐 물론이고 어떤 사회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강화되는 그런 추세 속에서 글로컬리즘이라는 것들이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그것을 많이 이제 이렇게 수용하면서 쓰이게 되었습니다. 글로벌이라는 건 국제적인 다른 말로 하고 이제 국제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그럼 교류는 되게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면서 이루어졌죠. 도시의 역할이 근대에 와서는 훨씬 더 강화돼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지역과 지역 간의 어떤 교류의 어떤 중심 단위가 도시라는 거죠. 자연 지리적인 조건, 역사적인 환경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도시라는 것들은 자기 고유한 성격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도시와의 어떤 실제적인 어떤 교류하는 어떤 단위로서 지금도 여전히 그 중요성을 갖고 있죠. 이제 글로컬이라고 했을 때 포인트는 어떤 문화의 주체성, 그러니까 지역 문화의 어떤 주체성 이 먼저 확보해야 되고 그런 주체성에 입각해서 국가가 아닌 지역 차원의 어떤 연대, 교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인류 문화를 좀 더 수준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부산의 어떤 지역 문화가 제대로 활성화되려면은 부산 광역시 자치단체 자체가 부산의 문화를 육성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가져야 돼. 지역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삶이나 그들이 어떤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어떤 방향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결정권 같은 것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런 토대 위에서 어떤 그 지역민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어떤 그 지역이라는 것을 하나의 독자적인 어떤 경제적, 문화적 어떤 삶의 어떤 공간으로서 활용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죠.
1980년대, 90년대 90년대 사실까지만 하더라도 서울 미술의 흐름을 끊임없이 따라가려고 했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렇게 서울에서 어떤 미술의 흐름이 있고 어떤 게 이슈가 되고 있는지를 보고 부산에 있는 작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저런 그 맥락으로 저런 흐름의 어떤 작품들을 해야 소위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그런 그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야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죠.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생각들 뭐냐니까 통일성의 왜 한국 미술을 통일성의 맥락에서 볼까?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 활동이고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고 작가의 세계가 그대로 인정받는 것이 미술의 활동인데 이게 왜 한국 미술이라는 커다란 맥락 속에서만 보려고 할까? 미술이라고 하는 게 작품 세계의 어떤 그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그런 맥락 속으로 보는 것보다는 한 개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를 조명을 해야 되는데 자칫 그런 맥락 속에 빠짐으로 해가지고 여전히 부산 미술은 한국 미술에서 서울 미술이 하위 개념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죠. 이제 이거는 단순하게 그 문화사적인 맥락이 아니고 사회사적인 맥락도 있으니까 언제나 중앙이 있고 지방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못 벗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출발할 때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죠.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 동일성의 맥락에서 지역 미술을 보려고 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타개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이제 자율적인 어떤 가치를 얻을 것인가. 이 지역에서 하고 있는 미술, 이 지역에서 미술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사물을 어떻게 만나는지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각 부산에서 활동했던 작가든지 원로 작가든지 그분들의 개별적인 작품 세계를 조명을 해보고 그 조명들이 모여서 무엇인가 어떤 특징들을 만들 것이다. 그 특징이 드러난다 그러면 그게 부산의 어떤 미술 정체성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게 정체성이라는 말을 의심해 볼 필요는 있긴 하지만은 누구든지 이제 쉽게 말하면 부산 미술의 특징이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이제 의의가 하나 좀 생겨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들이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예를 들면은 부산 미술을 하려면 도대체 서울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당시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고 부산에서 하고 있는 그 작가들의 작품의 움직임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자라고 한 것이 집단 활동으로 본 부산 미술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것도 때로는 진행이 잘 됐는데 가끔씩 가다가 그게 진행이 중간에 툭 꺾인 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쉬운 건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게 그때 초창기 그 미술관이 출발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좀 해왔으면은 그 양이 꽤 방대하고 그것만 가지고도 굳이 누군가가 말하지 않아도 부산 미술사의 면모가 이렇게 보일 것이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미술사를 하는 사람이 사적 관점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뭔가 사적인 그 서술이 가능할 수 있었을 건데 그게 좀 아쉽기는 하죠. 제가 3년밖에 안 했습니다만은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 확보하고 기대만큼 하기는 힘들죠. 힘드는데 그 중에서도 지역에서 컬렉션 해야 된다는 분명한 이유가 되어 있는 작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작고하신 전 부산교육대학 교수였으며 부산미협 이사장이었으며 한 김홍석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오늘의 한국 단색회화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지금 다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미술관장일 때가 아니고 관장 되기 직전에 미술관이 설립되고 있을 때 소장품 심의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김홍숙 선생님의 작품이 너무나 보관 상태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작품이 없어지고 훼손되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분의 작품을 가장 먼저 작품을 소장해야 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수집위원들이 거의 뭐 만장일치로 그분의 작품에 아마 20점 이상 대형 작품 100호 이상의 작품을 다 소장했습니다. 그리고 송혜수 선생님은
은지화 작품을 하는 이중섭과 같은 연대에 살았던 분이고 그분의 중요성은 우리 부산에서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과 생활했던 여러 가지 역사를 보면 매우 중요한 작가고 그야말로 전업 작가로서 부산에서 일생을 마치신 분이고 부산의 문화와 또 제자들을 키워내고 업적이 대단한 분이 지역성이라고 해서 무작정 지역의 작가들을 컬렉션한다든지 전시한다든지 그것에 대한 뭐라 할까 조금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미술관에 조금 전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그런 자료실이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미술관의 역할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안 했습니다. 또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작가들에게 좀 소홀히 한 이런 작가들도 꽤 있죠.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그런 작가들을 하나하나 찾아가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선배 1세대 작가들은 어려운 시절에 작가 작품을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림 그리기에도 바빴지만은 그런 좋은 자료들을 많이 못 남기고 가신 게 많습니다. 대부분 뭐 다 훌륭하신 작가들이지만은 부산 미술에는 1세대에는 뭐 송혜수 선생님이라든지 김종식 선생님이라든지 서성찬 선생님이라든지 훌륭한 작가가 계셨습니다. 다 그분들이 계셔서 지금 오늘의 우리 부산 미술이 있고 작가가 있는 것인데 작고 작가전을 큰 방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들어왔을 때는 젊은 작가 시각전, 젊은 시각 시선전이 있어서 아주 잘 되어져 있었지만은 부산에 작고하신 작가들을 발굴하고 소전시실 두 방씩 해서 1차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자료를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적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속도감도 있고 그것을 기록으로 만들고 아카이브를 만들고 그러면서 틈틈이 100주년이 된다든지 어떤 의미가 있을 때는 크게 열을 들이는 것 그런 발돋움을 했기 때문에 큰 보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립미술관은 부산 시립미술관, 부산의 미술의 정체성, 부산의 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고 전시를 열어주고 작품을 수집하고 또 그것을 국내외에 알리는 그런 미술관의 기능이 있고 그런 한 일환으로서 우리 부산의 지역 작가를 발굴하는 것 그것은 우리 공공미술관이 해야 할 하나의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무슨 작고 작가전이 없는 거 아닌가 싶는데 외국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서울에 오시는 분들은 부산의 미술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의 작고의 그런 작가 전시가 늘 상설적으로 있으면서 그 자료를 모으고 아카이브를 만들어서 후배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것이 국내에 많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깃털이 아카이브 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신사실파 멤버의 작가들, 뭐 유영국 선생님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김한기 선생님이라든가, 백영수 선생님이라든가, 장욱진 선생님 이분들의 학교들이 똑같은 학교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어떠냐 하면 우리 여기 있는 김종식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서울에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미술관장으로 와서 느낀 건 한국의 미술사는 서울 미술사였구나 이제 보니까. 우리의 지역 미술 연구가 한국 근현대 미술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서구로부터 받아들였고 어떤 의미에서는 콜로니얼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미술 자체가. 우리가 만든 용어가 아니고 일본이 1873년도에 서구 박람회에 내기 위한 목록표로서 만들어진 아름다울 미자의 기술 술자로 번역을 해갖고 우리가 중국에서부터 온 오래된 한자로 알고 있지만 전혀 아니거든요. 서구 근대의 산물이고 자본주의의 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그럼 서구가 중심에서 왔어요. 가장 먼저 받아들여진 중심이었던 서울.
그 서울에 있었던 그걸 공인받았던 사람들이 신사실파였단 말이죠. 그러면 같은 학교를 나왔는데도 부산이라는 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주변에 또 있으니까 주변에 대해서 또 주변화됐던 거죠. 그런데 토벽전의 내용을 보고 더 놀란 거예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신사실파는 서구 모더니즘을 철저하게 쫓아갔다면 토벽전 작가들은 자기 인식이 분명했어요. 뭐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갖고 있는 그 아이덴티티로부터 출발하겠다는 걸 선언해요. 그리고 지금 유행이나 쫓아가는 저 모더니즘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건 모던 정신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토착적인 것, 그래서 그룹전 이름도 토벽전이라고 졌죠. 지역적 아이덴티티를 갖고 그 미술에 대한 주체적인 정립을 자기네들이 마니페스트를 했단 말이에요. 토벽전은 그냥 전시만 한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부산미술사에서 긍지를 갖고 얼마든지 이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연구하고 광고에도 좋을 만한 샘플이고, 그래서 지역미술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포스트콜로니아를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지역미술사의 발굴을 통해서 한국미술사의 재정립이 필요한 그런 가능성을 나는 토벽전에서 봤던 거죠. 그래서 충분히 카운터파트로서 전시를 하면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전시를 같은 판에다 놓고 말하자면 레슬링이라든가 복싱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올라왔을 때는 챔피언과 도전자잖아요. 이 순간에는 계급이 완전히 달랐지만 이 도전자가 챔피언을 쓰러뜨림으로 해서 링 위에서 이 사람이 참 챔피언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로 토벽전과 신사실파 저는 그 링을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시선, 그렇게 젊은 작가들을 이렇게 이제 선정해서 전시를 하는 것들이죠. 그건 대부분 이제 처음에는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젊은 작가들을 수용하는 거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화랑문화라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화랑에서 전시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기성 작가들이나 형편이 되는 작가들이거나 아니면 전시가 필요한 작가들이 주로 움직였지, 지금 막 그 대학을 졸업했거나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거나 졸업했거나 때로는 이제 졸업한 지 뭐 어떤 그 특정한 기간 동안에 작품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이 제대로 그 자기의 작가로서의 어떤 세계를 보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이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그 새로운 작가들, 새로운 작품 세계를 어떤 식으로 수용할 것인가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고, 아마 그런 그 절박성 때문에 젊은 작가들에 대한 어떤 그 조명이 필요하다. 뭐 이건 뭐 물어볼 필요도 없는 이야기였죠. 단번에 다들 그 공감하는 이야기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해 졸업했던 데를 기준으로 해서 전후를 이렇게 보고 작가들을 이제 수용을 했죠. 이제 그 과정에서 장르별의 안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작가를 선정하는데 그 작가를 추천하는 큐레이터들이 자기 이름으로 추천을 했어요. 그리고 그 추천의 편을 쓰게 됐고, 그 작품에 대해서 그래도 제대로 된 서술을, 그러니까 평가물을 받으면서 전시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그런 것들이었죠. 비록 이제 알려지지 않은 젊은 작가들이긴 하지만은 작품 세계가 아주 단단하고 다들 볼만한 것이었고, 가끔씩은 이제 우리가 만든 전시인데도 이렇게 좋은 작가들이 있었구나라고 감탄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작가도 좀 있긴 하죠. 그렇지만 대학이나 또 대학 밖에서 작품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된 공간에서 조명을 받을 수 있구나. 적어도 기성세대가 아니고 새로운 세대를 제대로 된 공간에서 선정해서 전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죠.